안녕하세요. 증권부 권호균 기자입니다. 오늘은 원리버 강하나 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강하나 연구원님은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서울대 의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책도 펴내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바이오 기업에 주목해야 하나요? 물론 저는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워낙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저는 원래 갖고 있기도 하고, 워낙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제약 바이오 투자를 처음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해 쉬었고 올해 사실상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잖아요. 대세장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생각을 해볼 때에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진짜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막 많이 돈을 버신 분들을 보면 막 단기 투자, 단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뭐 이런 걸 하신 분들보다는 진짜 장기적으로 뭐 2, 3년 이상 갖고 계셨던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좀 임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작은 기업들을 산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빅파마와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좀 거래 이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은 분야가 전 제약바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제약 바이오는 10배 아니면 깡통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신라젠 사태 같은 게 좀 불신을 지핀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는 위험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위험하지 않은 투자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야든 되게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할 가능성이 다른 섹터보다 높겠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안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약바이오는 깡통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이제 올해부터 글로벌 신약 승인을 받은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꽤나 많아지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빅파마와 좀 좋은 계약, 옛날에는 좀 소소한 계약 위주로 많이 체결이 됐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대규모 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임상을 하는 것만으로 혹은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것만으로 이제 10배를 가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생물학 전공하시고 지금 박사과정이시니까 네네. 이런 게 개념 같은 게 이해가 쉬울 텐데 저같이 문과 나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네.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트렌드는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지금 관심이 많은지는 이제 매년 학회나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업데이트를 받아도 국내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어느 정도 레퍼런스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셔도 이제 그게 충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투자는 아시겠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이어도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 돈을 잘 벌 기업 혹은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법이겠죠. 특히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직스나 SK 바이오팜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도 꾸준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그건 기본적인 투자 약간 상식?
그 투자 상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실적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것들로는 일단 제약바이오 자체의 기술적인 측면 혹은 뭐 현금 보유 현황, 자금 조달 이슈, 학회에서 어떤 걸 발표하고 학회에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간단한 것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신약 개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분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 개발 말씀하셔서 그런데 뭐 뉴스 보면 뭐 임상이 되고 있다, 뭐 1차가 됐다, 2차가 됐다, 뭐 이게 뉴스만 봐서는 이게 언제가 될지 갑갑하고 사들여야 될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데 뭐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뉴스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베스트는 이제 신약 개발 단계가 되게 길잖아요. 길고 다양하고 동물 실험을 하는 전임상 단계에서 사람으로 임상이 시작되는 임상 단계,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뭐 상용화, FDA, 뭐 미국 승인, 그리고 한국 승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임상 1상은 안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고 임상 2상은 유효성을 가장 처음 평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상 2상에서 3상 사이가 성공률이 가장 낮아요. 성공률도 가장 낮고 아무래도 주가 변동폭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그 제약 바이오 구분이 의미가 없고 큰 기업 위주로 이제 봐야 한다고 책에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사례는 구글이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를 차려가지고 AI에 기반한 신약 개발에 나섰다. 뭐 이런 내용 인상 깊었는데 큰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요즘 빅테크들도 바이오 쪽에 되게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이긴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AI 바이오 기업들이랑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바이오 쪽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확실히 이제 빅테크들이 바이오 쪽에 좀 진출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아이소모픽 랩스를 차린 거고 이 기업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라일릴리와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신약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IT 쪽도 이제 바이오랑 이제 융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그 사례들이 많아질 거라고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혹은 이런 바이오 쪽 데이터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국내보다는 당연히 해외 대형 기업들이 조금 더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확실히 축적되어 있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런 데이터를 구하거나 이런 알고리즘을 이미 구축한 데 있어서 또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바이오와 같은 좀 신생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을 보는 게 혹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 시장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당선으로 바이오 주가가 뛸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당장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트럼프 하면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하면은 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사실 바이오와 관련된 건 많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뭐 우주 얘기도 나오고 방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바이오가 7월부터 10월까지 주도주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는 그런 트럼프 관련주 혹은 일론 머스크 관련주 대비해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죠. 이 기존의 주도 역할을 했던 게 잠시 소외가 되는 거지 이제 제약바이오가 없어지네 이제 뭐 바이오가 트럼프가 되면서 망할 거는 이거는 조금 과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바이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바이든 때 오히려 약가 인하를 더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바이든 때 바이오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면 끼쳤지 트럼프랑은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당선된 직후 12월 초까지 국내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랬다가 12월 초부터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이제 바이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가 인하를 너무 강하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사례들과 대비해서 트럼프는 좀 그러면은 완화를 해보겠다. 좀 강한 약가 인하는 안 하고 그러면은 약가를 좀 조절해보자라는 좀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든보다는 혹은 이제 카밀라 해리스보다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정부 효율 부서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도지라고. 네. 도지를 만들면서 일론 머스크랑 또 공동대표가 된 게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인데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뭐 네. 테슬라며 스페이스X며 다 알고 있으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가 워낙 맞아요.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워낙 맞아요.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제 로이반트라는 바이오 회사의 설립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오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대주주입니다. 6%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학부 전공도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사실 바이오에 안 좋을 이슈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정부 효율화 부서의 2명 중 1명이 바이오 쪽에 좀 큰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 2기 때는 바이오가 조금 더 관심을 받거나 바이오텍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국채 금리가 올랐었던 것도 당연히 반영이 되면서 바이오가 안 좋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리는 언젠가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악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새 내각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근데 이게 뭐 악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국내에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뭐 코로나 때 잠깐 뭐 코로나 백신 한 해 만에 했던 좀 작은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뭐 백신 전문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은 거의 없고 뭐 굳이 있으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바이오를 싫어한다, 뭐 시작 개발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백신을 너무 싫어하는 거고 코로나 때 FDA랑 빅파마들이 뭐 만들어낸 그런 의무화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의 그런 리베이트도 싫어하고 FDA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거지 뭐 바이오를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조금 크게 과장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후 바이오텍 흐름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바이오텍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뭐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이고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지금 누가 뭐 FDA 수장이 됐건 뭐 지금 뭐 백신 회의론자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장관이 됐건 이런 것보다 생물보안법이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생물보안법은 이제 심플하게 잘 아시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법안이고 하원 의원을 통과를 했고 상원 의원 그리고 대통령 사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법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우시그룹,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우시그룹과 같은 바이오 회사 몇 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놨고 그 기업들이랑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약을 하지 말아라라고 써 있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오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조금 밀어내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보안법이 좀 추진이 되면서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나라나 인도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만약이 되게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이게 전공자시고 네. 하니까 여쭤봅니다. 이런 약들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비만 치료제들 보시면 부작용이 크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격이겠죠. 이제 몇십만 원을 매달 투자를 하면서 끊으면 이제 요요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가끔 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긴 합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혈당 수치 조절하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제 뭐 당뇨 환자들에게는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지금 저는 그 돈을 내고 맞아야 되냐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일단 GLP-1 유사체는 삭센다 때부터 워낙 이제 부작용이 크지 않은 걸로 유명했고, 뭐 굳이 있다면 울렁거림, 이제 너무 포만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한동안 이제 나왔던 이제 자살 이슈 뭐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들 뭐 당연히 단점 대비 장점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비만약을 선도하는 기업이 어딘가요? 임기 말에 바이든 정부에서 비만약 지원을 늘려주겠다고 해서 네네. 관심 받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 혹은 이제 유럽에서 지금 가장 핫한 기업 두 곳이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죠.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약간 후발주자긴 합니다만 두 기업이 완전한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이 맞으면서 유명해졌었던 위고비를 개발한 회사인 거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젯바운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젯바운드의 당뇨 치료제 이름은 이제 마운자로고요. 이제 위고비의 경우에는 GLP-1 유사체만 타겟을 하는 작용제라고 한다면 일라이릴리가 만든 젯바운드는 GLP-1이랑 이제 GIP를 이중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체중 감량 효과를 이끌어낸, 그래서 실제로 젯바운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20% 이상까지 가능해지는 게 이제 젯바운드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는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워낙 강자였고 위고비가 더 침투를 많이 했었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인플루언서들이 위고비를 선호했었다는 점이 반영이 돼서 조금 더 선호를 지금 받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지원 늘려줄 거다. 그러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투여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끝나기 전에 조금 이제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비만 환자들이 조금 더 싼 값에 혹은 조금 더 자기가 비만이나 이제 당뇨가 심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투여를 할 수 있다면 확실히 그 부분도 빅파마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을지라도 암젠이나 다른 로슈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한국도 이 비만 관련해서 추격 네. 중인데요.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운자로랑 젯바운드랑 같은 타겟 이중작용제를 최근에 특허 출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허 출원을 했고 뭐 임상 단계는 당연히 우리가 아직 모르고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초기 단계인 거고요. 아니면 이제 글로벌 기업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3상이라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진행이 많이 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대비 체중 감량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10%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해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뭐 당연히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효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작용이 조금 덜한 걸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혹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많이들 조금 투자를 하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비만약 관련된 기업들 살펴봤는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양대산맥 중에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떠오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킹 테라피틱스 정도? 바이킹 테라피틱스도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 빅파마들의 인수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었고 근육량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경구용 데이터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저번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비만 학회에서
그 정도의 경구용 임상 데이터를 보여준 기업이라면 그래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아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지방간염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을 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데이터가 잘 나온 걸 보니까 바이킹 테라피틱스나 아니면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동아ST가 미국 자회사인 유로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로보의 경우 그래도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 글로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이니 그 정도면 볼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비만 치료제 하려면 글로벌 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예, 비만약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은 아무래도 대장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주가가 뭐 지금 뭐 100만 원 가까이 다시 다가왔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괜찮긴 한데 네. 상수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CMO, CDMO,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요. 탑5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좋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지금 캐파시티,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공장 가동 능력 혹은 실적 성장을 고려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 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 증설 사이즈를 보아도 지금 거의 글로벌 3위 안에는 들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1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캐파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4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5공장도 지금 짓기 전부터 선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을 지을 때마다 선수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가동률도 더 빠르게 올라오고 그럼 실적 성장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생물보호법이 최근에 이제 발의가 되고 하원의원 통과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중국 기업인 이제 우시그룹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빅파마들이 더 수주를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만한 투자자들에게 좀 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너무 작은 기업들보다는 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사이즈 있는 기업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네. 완전 바닥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에 바이오텍들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모르겠는데 글로벌 바이오텍 ETF 그 차트만 보셔도 굉장히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XBI나 라부를 보시면. 근데 그 이유는 적자 바이오텍이 우호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적자 바이오텍은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라부나 XBI는 11월 말부터 조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바이오텍 중에서 적자 바이오텍이 많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그런 뭐 AI 바이오 쪽도 보시면요. 생각보다 내년에는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은 뭐 에클론이나 큐로셀의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 기업들 대비 잘 나오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재발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큰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 성장이 가장 꾸준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실적 성장이 올해보다 거의 2배 정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 대형 바이오텍 중에서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같이 ADC가 지금 지속적으로 핫하고 몇 년 동안 핫하고 앞으로도 업사이드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는 또 오리온을 등이었고 지금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 조달 이슈도 없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이제 리가켄 바이오는 꾸준히 그냥 보면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ETF 많이 하는데 보통 지수를 수정한 ETF를 많이 하고 배당주 같은 게 연말에 인기 많은데 제약바이오 ETF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즘에는 ETF 투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코스닥 패시브도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인데 지금 상황에 바이오 ETF는 이제 액티브든 패시브든 다 괜찮은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다 이제 해외 기업을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BI나 XBI 세배인 이제 라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모아갈 만한, 다만 이제 그런 세배 ETF는 오래 가져가긴 좀 그러니까 이제 12월까지 혹은 1월 초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ETF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제약바이오 투자자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또, 괜히 시작했다, 뭐, 혹은 이제, 괜히 또 공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을 가져가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11월이 좋다, 12월이 좋다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좋은 기업 혹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좋은 계약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공부가 덜 됐었던 과거 대비 공부가 되어 있고 확실한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을 이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는 가장 바이오를 보거나 그래도 관심 있게 공부하기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나 연구원님이었습니다.